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장예지 주임입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으실까요? 2025년 자원봉사 인권 시리즈 두 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역시 많은 참여자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혹시 1회차 때 절 보신 분들도 계실까요? 계시다면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4127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8864님 지난번에도 함께 해주셨군요. 꾸준히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몇몇 반가운 이름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덕분에 저 역시도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익숙한 분위기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 강의 시작 전 몇 가지 사전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오늘 강의에선 여러분의 이름을 이름 플러스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로 불러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이름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면 아래 참가자 이름 바꾸기를 통해 바로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강의는 시작 전후 10분간 도센터 직원이 수기로 출석 체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료증은 강의당 1.5시간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보니 줌 아이디가 본인 아이디가 아니거나 영어로 되어 있어 참여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바꾸는 방법을 하나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자기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확인을 위해 강의 시작과 종료 시점 꼭 접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름 바꾸는 방법은 PC와 모바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줌 하단 참가자를 클릭하여 자기 이름을 찾고 점 3개 혹은 자기 이름을 클릭하여 바꾸기 화면에 들어간 후 이름 플러스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로 바꾸고 변경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참가자 이름 바꾸기는 줌 화면 하단 참가자를 클릭한 후 본인 이름을 찾고 이름 플러스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바꾸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스텝이 개별 문자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때 채팅으로 본인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동안 참여자분들의 마이크는 전체 음소거 상태로 진행됩니다. 질문이나 의견은 채팅창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사전 신청 때 안내드린 것과 같이 오늘 강의는 추후 콘텐츠 활용 및 기록을 위해 녹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의 시작 전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채팅이 어려우신 분들은 줌 하단의 반응 버튼을 통해 공감의 표현을 날리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요즘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기다려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단어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눈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 하트도 많이 날려주고 계신데요. 또 겨울 하면 쌀쌀한 추운 날씨가 생각나면 무엇이 떠오르실까요? 네, 0422님, 8865님 다 눈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요즘 붕어빵 파는 포장마차가 많이 보이지 않는데 저도 포장마차를 보면 바로 사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저는 겨울에 태어나서 첫눈, 군 고구마, 방학, 크리스마스 등이 떠오르는 것 같고 겨울에 하는 봉사라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바로 연탄 봉사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후 4시,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커피 없이 못 버티면 1번, 강의를 들으며 충전 중이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번이라고 말씀하신 분들 너무 감동인데요. 커피를 마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네, 1번과 2번 사이라고 답변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카페인만큼 진하게 또 깔끔하게 전달되길 바라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함께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오랫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감수성을 키우며
현장의 언어 실천을 돌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업을 해오셨습니다. 강의명이 차별과 혐오를 넘어 돌봄의 언어로인 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말들 속에서 차별적 언어가 숨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언어를 어떻게 존중과 연대의 언어로 바꿔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강의 중간중간 떠오르는 질문이나 의견이 있다면 채팅창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됩니다. 다만 강사님이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질문은 Q&A 시간에 모아 답변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사님이 나올 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사 조윤산입니다. 한라산, 지리산, 백두산 할 때 산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 가면 산 중에서 제일 좋은 산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곤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 통해서 보고 있는데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손가락으로 오케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강사님들 중에는 이름만 대면 굳이 소개가 필요 없는 유명한 강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제가 소개를 해야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 건데요. 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로 활동 중에 있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치아가 빠지는 꿈을 꿨어요. 한 며칠 안 됐습니다. 자다 말고 치아가 빠져가지고 깜짝 놀라서 깬 다음에 이게 로또를 사라는 계신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고 일어나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는 스트레스가 많으면 치아가 빠지는 꿈을 꾼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인권 강사가 올해로 5년 차인데 1시간짜리 교육은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담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더니 아마 그 스트레스가 이 꿈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오늘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요. 저는 원래 예전에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인 수어통역봉사를 한 12년 정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인가 선교 회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저보고 그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잘못한 줄 알고 왜요? 그랬더니 너는 남들 평생 한 봉사를 다 했다고 이제 그만 오라고 이야기하셨던 게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이유는 사실은 자원봉사 활동이 저를 살렸었습니다. 인생에서 굉장히 힘든 순간들을 한 번씩 겪잖아요. 제 20대 후반 때가 그랬거든요.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그렇게 아주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우연히 전봇대에 붙어 있던 수화교실, 지금은 이제 수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때는 수화라는 단어를 썼었거든요. 수화교실 벽보를 보고 왜 거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수어를 배우고 청각장애인들을 만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게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자살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냥 자살 정도가 아니라 가족들 다 죽이고 저도 따라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었는데 그런 저를 살릴 수 있었던 게 이제 봉사활동이었고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다가 10년에서 11년 차 되던 해에 사회복지를 결국 업으로 삼아서 현재 21년째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을 만난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되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저하고 재미난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 화면 보이시나요? 강의안이 떠 있는데 잘 보이시면 손가락으로 오케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강의 제목은 차별과 혐오를 넘어 돌봄의 언어로 라는 제목으로 왔습니다.
목차 소개는 시간 관계상 그냥 좀 건너뛰고요. 선생님들은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커피 마시면서 책을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책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을 이렇게 잘 캡처해 놓곤 합니다. 이 말과 관련된 아주 인상 깊은 문장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박준 시인의 말입니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어떠신가요? 선생님들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말이 아주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았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말에는 분명히 어떤 힘이 있습니다. 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새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말들은 아주 날카로운 비수가 돼서 상처로 오래오래 동안 남기도 하죠. 저와 오늘 함께하는 시간은 이 말의 습관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인권에서 언어 감수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의 조심성 문제가 아니라 어떤 통찰력과 관계된 이야기거든요. 또 다른 문장이 있는데요. 언어를 디자인하라는 책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한 1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보시면 내가 무의식 중에 사용한 언어들이 공동체의 언어 코드를 반영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사용하는 언어는 내가 만든 언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사용하는 어떤 인식이라든가 가치관, 세계관들이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다시 돌려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개개인들이 자원봉사 현장에서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언어 코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단 언어 감수성이라고 하면 짧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언어에 대한 민감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언어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것을 음성이나 말 같은 걸로, 말이나 글로 이제 전달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둘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 간섭적인 체계, 어떤 말들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신조어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보통 이렇게 언어 그러면 말과 글 두 가지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말과 글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몸짓 언어입니다. 약 55에서 60% 정도까지 차지한다고 해요. 비언어적인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이 비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눈빛, 시선, 몸의 자세, 어떤 태도 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복지관에 가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는데 저쪽 담당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말은 하지만 여전히 시선은 모니터를 보고 있다거나 저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예전에 수어 통역 봉사를 오래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간단한 수어 한두 가지 배워볼 건데요. 손가락을 이렇게 손바닥 방향을 바깥 방향으로 해서 손가락을 볼에 한번 갖다 대보세요.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이게 예쁘다라는 수어입니다. 예전에 전통 혼례식에서 신부들이 여기 못 찍죠? 연지곤지 찍죠? 그게 이제 예쁘다 그래서 예쁘다라는 수어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화면 보고 한번 볼게요. 잘 하고 계시는지. 예쁘다. 예,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잘들 하셨는데 수어에서 되게 중요한 게 동선과 표정이에요. 그냥 동작만으로 의미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만나다라는 수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TV에서. 이게 이제 만나다라는 수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가서 만나는 게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와서 만나는 게 됩니다. 또 잘 보세요. 같은 만나다라는 수어지만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갑자기 누군가를 만날 때 쓰는 거죠. 얼굴 표정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또 이건 뭘까요? 제가 인상을 썼잖아요.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런 표현이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날 때는 환하게 웃으면서 하겠죠. 그래서 예쁘다라는 수어를 할 때는 사실 우리가 예쁜 걸 보면 미소 짓잖아요.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아까 그 수어 동작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선생님들은 아무 표정도 없이 그냥 이 동작만 하셨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될 수 있느냐? 예쁘긴 개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표정이 왜 중요하겠어요?
상대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수어는 시각 언어인데 모든 언어는 내가 아닌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의 관점에서 이 글을 어떻게 읽고 내 말을 어떻게 들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감성과 감수성을 약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감수성과 감성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감수성은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이고요. 감성이라는 것은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입니다. 이 둘의 비슷한 것 같은데 딱 차이가 외부 세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결국 감성이라는 것은 나와의 관계고 감수성이라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인데요.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오늘 갑자기 비가 내리고 낙엽 가을이니까 낙엽 얘기가 더 좋겠네요. 왠지 우리가 가을 되면 낙엽을 밟으면서 시몬 너는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냐 뭐 이러면서 왠지 좀 센치해지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것은 나 안에 있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낙엽을 밟고 걷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낙엽을 밟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아프지 않아? 괜찮아? 이것은 이제 감수성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결국 감수성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상 어떤 타인의 입장을 내 안에 들여오는 것, 이게 이제 감수성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감수성에서는 중요한 게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관점, 누구의 관점이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언어의 높이뛰기 신지영 교수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세상에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일 것이다. 되게 공감 가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머릿속으로는 그 상대의 말에 집중을 못하고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이거를 머릿속에서 계속 굴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상대의 말에 온전하게 머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듣고 있는 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영어에서 듣다라는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listening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hear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의 차이는 커요. hearing이라는 단어는 그냥 감각적인 겁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을 갖다가 표현할 때 우리는 hearing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listening은 좀 달라요. 내가 아주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차이가 큰데 이 인권 감수성에서의 경청은 그거보다 더 한 발 더 나갑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말 뒤에 숨어 있는 그 맥락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인권에서의 인권 감수성이라는 것은 통찰력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말을 누군가 했을 때 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지? 이 감정이 이 표현 뒤에는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 걸까? 또 어떤 삶의 경험이 이 말의 결을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상대가 말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가지고 상대의 말을 판단하려는 습관이 있거든요.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누구나 그런 본능적인 거죠. 그런데 언어 감수성의 시작은 말하기가 아니라 멈추는 데에서 시작이 된다. 결국 상대의 말이 들어올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수어에서 되게 재미난 수어가 하나 있는데 재미나다기보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어인데요. 공감이라는 수어가 있는데 보이실까요? 양손을 갖다 집게 형태로 만들어서 앞에서 손을 내밀었다가 잡아서 내 가슴 쪽으로 가져오는 동작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상대의 마음을 들어서 내 가슴 속에 위치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에게 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원봉사 현장에서 언어 감수성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받는 손은 언제나 주는 손 아래에 위치한다. 이게 인도 속담인데요. 자원봉사 현장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위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위계가 만들어지면은 이 위계를 통해서 그 안에 어떤 권력이 작동을 해서 어떤 인권 침해나 차별이 쉽게
행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인간성이라든가 뭐 성격 그 이전에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자원봉사 환경이 구조적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느냐. 예를 들어서 주는 사람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면 시스템적으로 이미 구조적인 어떤 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놓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언어의 높낮이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언어의 높낮이를 바꾸게 되면 관계의 높낮이가 바뀌게 되고 또 평등한 언어가 평등한 관계를 만들고 결국 이런 평등한 관계 속에서 존엄이 세워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방법들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언어 감수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의 결과를 상상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한 말이 그 사람에게 어떤 울림으로 남을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태도죠. 그래서 단순하게 매너라든가 뭐 이런 뭐 말의 조심성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언어 감수성은 존중과 신뢰에 기반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돌봄의 언어라고 왼쪽에 써놨는데요. 돌봄의 언어라는 것은 어떤 착한 언어, 뭐 그런 뭐 예쁜 단어 이런 게 아니라 상대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메시지를 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존엄의 그런 메시지를 담아줄 때 더 이상 당신은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공이고 주체이고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당사자다라는 이야기를 심어줄 때 상대가 자신의 삶의 주체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돌봄의 언어는 결국 협력의 언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어떤 문제를 협력으로 풀어나가는 관계를 의미하죠. 이것은 자원봉사자와 당사자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자 사이에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하나의 동료의식을 만들어내고 지속가능한 돌봄 현장에서 든든한 파트너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언어의 구조를 디자인하는 행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진 않으시죠? 무심코 사용되는 차별적 표현, 낙인어, 편견어 사례들인데요. 제가 재미난 실험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이버볼 실험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그냥 가벼운 컴퓨터 오락게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김정숙 선생님하고 이상원 선생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공을 주고받는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원 선생님하고 김정숙 선생님은 사전에 언지를 받은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저 조윤산한테는 공을 주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공을 셋이서 똑같이 주고받았는데 어느 한순간서부터 제가 배제됩니다. 그러면 저 단순한 오락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슬프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결론인데요. 이 실험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행해졌고 대부분의 결과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사이언시지에 올라가 있는 논문입니다. 제목이 거절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가 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저 논문을 다운받아서 다 번역해서 읽어봤습니다. 물론 번역은 구글이 했습니다. 자, 논문이 얘기해주는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우리가 물리적 폭력을 받았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와 차별을 받았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말로 행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차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실제 폭력을 받지는 않았지만 뇌에서는 실제 폭력을 받은 것만큼이나 그런 똑같은 통증을 느끼게 된다라는 결론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 인권 침해와 차별에 대해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이게 왜 안 좋은가? 피에로 브루디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상징적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폭력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폭력을 당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고통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피해자의 상태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인권 침해나 차별 같은 경우에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피해자의 상태를 외상사고라고 비유한다면 지금 피해자는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머리가 깨져서 피가 철철 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별이 고통이 심해지면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죠.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악성 댓글로 자살을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권침해나 차별은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일단 차별어는 도대체 왜 만들어지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 자체가 중립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상의 구조를 갖다가 저 나침판처럼 어떤 한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언어라는 것은 누군가를 보는 시선과 구조적 위계를 재생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언어는 우리와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그런 어떤 영향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현장에서 대상자라는 단어를 의외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라는 단어는 사실 어떤 행위의 목표가 되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행위 주체가 있고 받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위계를 형성하게 돼서 뭔가 약한 사람의 위치를 낮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로 서비스 대상자, 뭐 급식 대상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사실 이런 말들은 고쳐야지 되는 게 어떤 단어로 고쳐야 되느냐? 당사자라는 표현이 있죠. 당사자라는 것은 직접 관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행동의 객체가 아니라 관계의 주체, 그 삶의 주체로 그를 불러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라는 표현이 아주 상대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면 이 당사자라는 단어는 아주 능동적인 표현이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동등한 참여자로서 의사결정의 주체로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우리를 묻고 동시에 나누며 때로는 누군가의 존재를 무화하기도 한다. 차별어는 권력의 언어이며 사회가 누구를 중심에 두고 누구를 경계로 밀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도구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화면에 보시면 지금 내 집단과 외 집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제가 지금도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이 집단 문화가, 집단주의가 강한 민족일수록 이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우리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울타리가 그 기원입니다. 우리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내 편이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적으로 상정하는 그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생존 본능이기도 하죠.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짓고 어떤 외집단으로 밀어내고 누구를 중심에 두고 누구를 경계로 밀어낼 것인가가 사실은 말로써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뭐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로 세상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어떤 누군가를 차별하는 언어들이 사회에서 쉽게 통용이 되면 그 말이 그 사회의 구조, 문화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인, 지역대학, 복지제도 이용자, 미등록 이주민 이런 정상적인 단어가 있는데 불구하고 저렇게 부정적인 틀딱충, 지잡대, 세금충, 불법체류자 저런 단어들의 어떤 혐오 표현들이 그 사람들을 좀 낮추게 만들고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들고 공동체가 무너지게끔 만든다는 이야기죠. 또 저기 지금 복지제도 이용자 같은 경우에 세금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혐오 표현에서 무슨 충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게요. 저 충이라는 게 벌레 충자거든요. 벌레는 우리 인간하고 함께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저런 충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당신들은 우리 인간과 함께 살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벌레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눌러서 죽일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평소에 이런 이야기 아마 인터넷 댓글 또는 말로 이렇게 들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는 나만 억울하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숙인은 세금도 안 낸다. 내가 낸 세금으로 왜 그들을 도와야 하나.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조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시고 소득 분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그 급여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보면은 상위 10% 근로소득을 하는 근로소득자들이 전체 세금의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80%를 대한민국 상위 10%의 돈을 버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세수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 평범한 소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그렇게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세금을 전혀 안 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로소득자들 중에서요. 급여 연봉이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의 급여 근로소득자들은 사실 세금을 전혀 안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 환급 받잖아요. 세금 공제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 또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세금을 안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물 한 병을 사도 거기에 세금이 붙고요. 술 한 병을 사도 세금이 붙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안 내고 살아가는 사람 없다라는 거죠. 저런 차별화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프로이트의 심리학 중에서 투사라는 방어 기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인 것 같아요. 뭐 경제가 힘들어진다거나 어떤 뭐 전염병이 창궐한다거나 뭔가 내 뜻대로 잘 뭔가 안 풀리게 되면 우리는 나보다 그 어떤 누구 탓을 하게 돼요. 대부분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탓으로 돌려서 그 사람들에게 저런 어떤 혐오 표현들을 밀어내는 거죠. 우리는 탓을 좀 잘하는 민족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잘 되면 내 탓이요, 안 되면 조상 탓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런 차별화들이 문제가 저런 차별화들이 너무 일상 속에서 퍼지게 되면 복지제도 자체를 위축시키고 우리가 사회적 연대를 되게 악화시키는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상 속 차별화들인데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걸 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학부형이라는 단어, 학부모라는 단어들을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예전엔 저런 단어로 많이 썼었거든요. 저 학부형이라는 단어는 아비부에다 형제할 때 형 할 때 그 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보호자는 아버지거나 남자 형제여야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되게 가부장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죠. 또 이제 학부모라는 단어도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정혜재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선생님은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더 좋아요?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아요.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질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들어봤거나 한 번쯤 아이들에게 했을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조심스러운 것은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부모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 중에 한쪽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전혀 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아이 같은 경우에 그런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도 학부모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보호자 또는 양육자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뭐 미숙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예전엔 저런 표현을 많이 썼지만 저 미숙아라는 표현 자체가 뭔가 많이 부족한 듯한 그런 낙인,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일찍 태어났으니까 의료적인 단어로는 조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지금은 이룬둥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선호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유모차라는 단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유모차라는 단어, 저 단어만 보면 마치 엄마만 사용해야 되는 단어처럼 느끼잖아요. 아빠도 유모차를 몰 수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유모차의 주인공은 누구냐? 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중심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유아차로 쓰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4분인가요? 제가 몇 시까지죠? 30분까지인가요? 10분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아마 그 TV에서 보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경규 씨의 몰래카메라가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저 몰래카메라라는 프로그램들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걸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이제 불법 촬영이 맞거든요. 그래서 몰래카메라라는 것은 저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너무 희석시키는 느낌이 들어서 불법 촬영이 맞다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상 속 차별어, 몇 년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온라인 혐오 표현이란 무엇인가 이런 세미나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온라인 혐오 표현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총 8개 분야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었는데요. 성별, 장애, 특정 연령층, 종교, 인종, 민족, 국적, 출신 지역, 정치 지향, 성적 지향 뭐 이런 단어들이었었어요.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성별을 가지고 차별을 많이들 사용하는데요. 여자는 외모가 경쟁력이다. 능력도 없는 한나충 등 한심하다. 이런 표현들은 성별을 가지고 어떤 대상화하고 뭔가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문장들이죠. 여자는 관리자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자를 시키면 안 된다. 저런 단어들이 그냥 농담으로 치부할 수가 없는 게 저런 말들이 우리 사회에 퍼지게 되면은 여성들은 실제로 취업에 제한을 받거나 승진에서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실제로 그런 국가인권의 진정 사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 같은 경우도 많죠. 차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차별들이 있는데요. 좀 독특한 차별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에 대한 차별이에요. 이 둘은 굉장한 착각에 의한 차별을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나는 절대 장애를 얻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대단한 착각인 거죠. 실제로 우리가 선천적인 장애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다양한 탈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복잡한 기계도 만들어내고 건설 현장, 뭐 이런 산업 현장이 만들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장애를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장애라는 것도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죠. 또 이제 노인에 대한 차별도 좀 특이한 게 나는 앞으로 누구나 나이를 먹는데 자기는 절대 나이가 먹지 않을 거라는 아주 심각한 차별인 거죠. 내가 만약에 지금 노인에 대한 어떤 차별을 한다면 그것은 미래의 나에 대한 차별과 다르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런 장애에 대한 차별, 장애인 특수학교가 우리 동네에 세워지면 집값이 떨어진다. 서진학교 사건 많이 알고 계시죠. 최근에도 저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죠. 저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많이 좀 아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장애인들과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불편하니까 업무를 따로 봐야 된다. 이런 말들은 정말 심각한 상처를 주는 말이 되겠죠. 특정 연령층에 대한 차별도 많죠. 저런 특정 연령층에 대한 차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세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어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거라는 거죠. 저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사회 자본을 감소시킵니다. 사회 자본이라는 것은 이웃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거든요. 아마 여기 들어오신 선생님들 중에 그런 경험들 많으실 텐데 우리 예전에는 버스나 지하철 타면 누가 가방 들고 있으면 가방 주세요. 제가 맡아드릴게요. 이거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가방 맡아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봐요? 이 사람이 뭐지? 이런 식으로 봐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서민 아파트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3일 아파트라는 곳에 살았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문 다 열어놓고 살았어요.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저희 집에 아무도 없으면 아무 집이나 가서 아줌마 배고파요, 밥 줘요. 그럼 다 이렇게 주던 시절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의 안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무너진 공동체에서 지금 관계가 끊어진 우리 사회에서 이 관계를 잇는 역할을 하시는 게 우리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거든요. 예전에 자원봉사라 그러면 그냥 선한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의 자원봉사 활동은 그런 차원이 아니죠. 웬만한 어떤 국회의원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사회 변혁의 주체거든요.
정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 뭐 자부심 가져도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조금은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정말 화이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키즈존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저 문장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아니, 내 사업장인데 내가 안 받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저렇게 이 차별의 어떤 특성이라는 게 있는 게요. 어떤 저런 것들을 한번 허용하고 나면 저것이 계속 확산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언론 통해서 보셨겠지만 65세 이상 노인을 출입금지하는 헬스클럽 사건도 있었고요. 최근의 사례를 보면 중국인은 받지 않겠다라는 카페가 나와서 되게 이슈였던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저런 차별어들이 되게 무서운 게 한 가지를 허용해 주면은 다른 차별로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벌어진 일은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종교에 대한 차별들도 굉장히 많죠. 사실 종교라는 것은 헌법에서 정하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헌법에서 인정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고 아주 내밀한 자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종교인이 실수를 했거나 어떤 뭐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종교 전체를 갖다가 비난하는 일은 굉장히 일반화시키는 일이거든요. 저런 일들이 저런 말들이 우리 사회에 쉽게 통용이 되면 사실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또 스스로를 왠지 뭐 좀 설명해야 되는, 항변해야 되는 그런 위치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종교에 의한 차별화 같은 경우도 우리가 꼭 피해야지 되는 일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인종, 민족, 국적. 저는 요즘 굉장히 가슴 아픈 게 사실 대한민국은 유엔이 분류하는 인종차별 국가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냥 인종차별 국가가 아니고요. 사실 정확하게는 GDP 인종차별 국가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부자 나라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한데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굉장히 가혹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거든요. 아마 언론 같은 거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런 뭐 인종을 가지고 하는 차별어, 또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어, 저런 것들이 그들과 나를 구별시키고 그들을 또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요즘 이제 한국에서 특히 이제 중국인에 대한 어떤 혐중하는 그런 표현들이 막 길거리에 막 플랜카드로 막 걸려 있고 이런 걸 볼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픈 게 사실은 차별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발생이 되면 피해자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문제는 가해자한테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갖는 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은요, 부심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의 건강이 악화되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편견이 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류해서 조사를 해보니까는 편견이 심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약 2.5년이 짧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 요새 중국에 대한 혐오 표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려고 저러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사실 어른들을 보고 배우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출신 지역.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왜 어린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어느 지역은 어떻대더라, 저 지역 사람은 저렇대더라,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또 많이 듣고 자랐던 게 뭐 이런, 아까 제가 잠깐 놓쳤는데
남자는 가부장적인 어떤 언어들, 남자는 남자다워야 된다,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 이런 언어들이 사실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각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특히 이제 지역 차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저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저런 차별의 원인이 사실은 편견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편향과 편견이 있는데 편향은 이런 거예요. 제가 베스킨라빈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가면은 꼭 뉴욕 치즈 아이스크림만 먹습니다. 이것은 저가 이제 편향인 거예요.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저의 선호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편향은 제가 지금까지 맛있게 먹었던 그 아이스크림보다 더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나왔다라는 정보가 들어오면 이 편향은 극복이 가능합니다. 어떤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던 사람이 더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은 그 집 찾아서 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 편견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거를 싫어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누가 옆에 와서 야, 너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잘못된 인식에 대한 정보들을 오히려 더 취합해서 받아들이려는 성향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견이 점점 더 심해지고 어떤 특정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편견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나의 편견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나?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타래가 이렇게 풀다가 뭐 이렇게 막 꼬이게 되면 뭐 해요? 맨 첫 실타래 처음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들이 과연 어디에서 시작됐나?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또는 학교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어떤 요새 이제 많이 SNS라든가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편견이 어디에서 시작된지를 찾게 되면 이 편견도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치 성향. 이거 되게 심각하죠.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마음 먹었던 게 나중에 내가 커서 어른이 되더라도 어디 가서 정치 이야기하고 종교 이야기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저희 동네에 되게 친했던 어르신들이 있었는데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이 두 분이 어느 날 이야기하시다가 몸싸움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이건 정말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 이야기는 잘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섭다고 해서 피해서 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나의 의견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떻게 주장하는가, 어떻게 요구하는가, 이게 사실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와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갖다가 그 사람 자체를 갖다가 어떤 이런 차별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감정적인 것으로만 벌어지게 되거든요. 편견이 무서운 이유는 사실 이겁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보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누군가의 피부색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처럼 편견이라는 게 그 사람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차별어들도 우리 사회를 굉장히 분열시키는 아주 심각한 좋지 않은 행위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성적 지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런 표현들로 인해서 누군가의 어떤 삶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차별들도 우리는 좀 피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하이데거의 말입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말이 의미해 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짓는 말의 방식이 우리가 사는 세계의 구조를 만든다. 다시 말해서 자원봉사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당사자와 자원봉사자 또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자 사이에 관계가 구조를 디자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봄 그러면은 보통 사전에서는 보살펴 부양하거나 수발한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사실은 인간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취약한 게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고릴라처럼 힘이 세지도 않고 치타처럼 빠르지도 않습니다. 너무나도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서로 돌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필요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인류를 이끌어 왔죠. 그런데 이 좋은 돌봄이라는 거, 여기에 대한 좀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돌봄이라는 것은 사실 돌봄을 하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모두가 좋아야지 좋은 돌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어느 한쪽만 좋아서는 좋은 돌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봄 윤리라는 것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 돌봄의 윤리라는 것은 돌봄을 할 권리, 돌봄을 받을 권리. 사실 아까 제가 이제 서로 돌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는 평생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일반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태어나지 얼마 안 돼서도 자기 스스로 먹이도 찾아 먹고 다 걷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아이 같은 경우에 먹여주지 않으면 안 돼요. 스스로 걷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한 아이를 성인으로 만들어서 보낼 때까지 한 20년 가까이 돌봐야 되죠. 또 청년 과정에서도 뭐 아프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또 우리는 되게 금세 나이 먹죠. 나이가 들면 또 자식들로부터 또는 우리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돌봄의 관계 속에서 놓여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서로 돌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권리다. 누구나 돌봄을 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인식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게 돌봄을 하라고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와 돌봄을 받으라고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이러한 권리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돌봄을 하거나 받는 이 관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좀 비대칭적일 수밖에 없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로 나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받는 사람이 조금 더 약한 위치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존엄과 자기결정권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농아분들에게 정말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어느 날 저를 되게 아껴주셨던 농아분이 오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우리 농아인들과 함께 오래 살고 싶으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 건청인들, 건청이라는 게 저희처럼 듣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너희 건청인들은 처음에 와서 수화가 부족할 때는 겸손해. 그런데 수화가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이상한 습관이 있어. 뭐냐면 그때부터 우리 농아인들을 이끌어 가려고 해. 알아. 너희가 우리 농아인들보다 더 많이 공부 많이 했어. 지식도 많아. 또 뭐 더 똑똑하고 현명해. 인정해. 정보도 빨라. 왜? 너희는 들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끌려가는 삶은 원치 않아. 싫어. 우리가 원하는 건 함께 가고 싶은 거야. 네가 이걸 기억해야지 우리하고 오래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그 비슷한 시기에 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자원봉사 활동하는 내내 그 말을 근거 억지로 여겨서 항상 그분들의 곁에서 또는 한 걸음 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게 약 한 27년 전입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은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이야기죠. 죄송합니다. 우린 누구나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는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돕다라는 단어를 보면 이 돕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착한 말 같잖아요. 하지만 이 돕다라는 단어 자체는 돕는 사람은 선의의 주체가 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뭔가 부족한 결핍된 객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계속 돕고 한쪽에서는 계속 받고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면은 둘 다에게 좋지가 않아요. 돕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소진이 될 수 있고요. 또 언제나 받다 보면 그걸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늘 배려해 주니까 권리로 안다. 이런 말 쓰잖아요. 받는 입장에서는 또 의존성이 되게 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돕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 어떤 단어로 바꿔야 되느냐? together, 함께. 이 단어는 굉장히 다른 의미죠. 돕는 사람은 인권 옹호자의 위치에 서게 되고 받는 사람도 삶의 주체로서 그의 존엄을 세우는 일이 바로 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도와드릴게요 라는 말 자체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해볼까요? 이 말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자주 이제 사용되는 말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도와드릴게요 라는 말은 좀 아까 말한 거 제가 설명드린 거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고요. 함께 해볼까요? 또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또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사자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마음이 원래 여려서 그래요. 이런 말을 대신 내가 이야기해 주거든요. 상대를 그 사람의 생각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내가 대신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냥 당사자에 직접 말씀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어 통역할 때도 그런 경우는 많거든요. 당사자한테 물어볼 수 있는 얘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이분 보시고 말씀하시면 저는 통역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통역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통역 봉사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좀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제 건청인입니다. B라는 분이 농아분인데 이분이 지금 A라는 사람한테 뭔가 사기를 당했어요. 되게 화가 나서 막 화를 내는 장면이에요. 근데 통역사는 그냥 아무 표정 없이 수어만 전달하면은 이 농아분의 감정이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화난 것들을 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실제로 농아분이 그 대화에서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럴 때는 직접 당사자로부터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옳다라는 거고요. 또 이런 표현들도 있을 수 있죠. 이 정도면 감사해야죠. 이런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어떤 시혜와 위계를 강화하는 언어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감사해요. 또 이제 그만 울어요. 힘내야죠. 좋은 말 같잖아요. 격려하는 말. 그런데 이것도 이제 건 바이 건이겠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충분히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제한한다는 거예요. 울고 싶을 때 울어야죠. 화날 땐 화도 내야죠. 그거 참고 살면은 속 썩어 문드러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그 사람이 감정 표현할 수 있게 그냥 토닥거려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냥 그런 게 이제 공감해 주는 거지 거기에 대고 그만 울라거나 이런 표현들은 사실 그 사람의 존엄을 세우는 문장은 아니다. 또 이제 착하시네요. 이것도 이제 누군가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말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함께 해줘서 고맙다. 그냥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착하시네요라는 말이 나온 상황을 보면 이런 거잖아요. 당사자가 내가 뭔가를 하는데 같이 도와주니까는 나를 도왔다는 말 때문에 느낌 때문에 착하시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봉사 현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소라든가 이런 데들 있죠. 저분 또 왔네요. 이런 말을 갖다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표현이다. 그냥 오늘 다시 뵙네요. 반갑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 말들을 또 오셨어요. 뭐 저번에도 왔는데 또 왔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이 내가 자주 오니까 불편하다는 건가?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게 되게 중요하냐면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맛집이고 하나는 무료 급식소입니다. 같은 식사 한 끼를 위해서 줄을 서는 거지만 그 줄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무료 급식소에 줄을 선다는 것은 나의 가난을 증명하는 일이거든요. 사실 사회복지시설에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분들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뭔가 결핍된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사실을 갖다가 그 사람이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표현들도 좀 중요하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상인, 비정상인. 굉장히 위험한 단어죠. 뭐 이 단어는 사실 이런 단어를 쓰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래전부터 많이 이야기가 됐던 단어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표준값으로 삼게 되면 언제나 거기에서 누군가는 차별을 당하게 되게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유형들을 쭉 살펴보면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시혜적인 언어들이 있고 이런 단어들을 이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통제의 언어, 누군가의 감정이나 행동을 규제하는 언어. 사실 참 재미난 게 우리는 언어 표현이 되게 좀 일방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은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A라는 사람이 뭐 화가 나서 화를 낸다거나 슬퍼서 뭐 슬픔을 표현한다거나 그럼 우리는 그것을 감정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발달장애인이 소리를 지르면은 도절적 행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의사 표현의 한 방법일 수 있잖아요. 또 뭐 우리 정혜지 선생님이 뭔가를 막 모으면은 우리는 그거를 수집하는 게 취미 활동이네요라고 얘기할 텐데 발달장애인이 뭘 모으면은 강박장애라고 우리는 또 표현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사람을 온전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하나의 언어적인 행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평가의 언어, 타인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또 이제 결핍의 언어, 뭔가 부족함을 강조하는 이런 언어들이 이제 총 나누면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언어들이 우리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현장에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자원봉사자와 종사자 간의 대화에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종사자가 일방적으로 자원봉사자한테 어떤 되게 뭐 좀 강압적인 말투라든가 단호하게 어떤 일방적인 지시할 때 사실 이런 경우 만나면 되게 좀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자원봉사하러 왔는데 내가 당신들한테 월급 받는 사람도 아닌데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럼 저를 좋은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사회복지 한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실 사회복지 종사자들 중에는 우리 지금 자원봉사 선생님들보다 훨씬 사회 경험이 어린 친구들도 많죠. 그래서 저런 상황을 딱 마주하게 되면 일단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좀 화도 나고. 그런데 그럴 때 아니 너 나이 몇 살이야? 막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은 관계가 더 틀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제가 좀 놀랬다. 물론 현장에서는 어떤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시고 어떤 방식이 있다는 것도 알겠지만 조금 다시 좀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냐.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려면은 이 과정을 내가 이해해야지 계속 이 자원봉사로 올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말씀하시면은 아마 그 사회복지 종사에서 아차 싶을 거예요. 그냥 즉각적인 그냥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말일 수 있거든요. 언어 감수성이 좀 부족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조금 더 원활할 수 있다. 또 이제 종사자가 당사자의 인권을 좀 경시하는 언급을 했을 때 사회복지 종사자라고 해서 모두 인권 감수성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인권교육을 하러 다닐 이유가 없겠죠. 제가 인권교육을 사회복지사들 대상으로 참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떤
인권 침해가 바로 벌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사회복지 종사자도 분명히 사람이고 또 아직 몰라서 인권 감성이 약해서 그런 실수를 할 때는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아주 날카로운 언어로 짚지 마시고 좀 부드럽게 선생님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좀 옆에서 생각했을 땐 좀 아닌 것 같았었어요. 그게 아니라 좀 이랬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이 자원봉사 현장에 어떤 언어적인 코드를 구조화할 수 있는 디자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지적하지 않으면 그 잘못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이런 상황을 한번 보죠. 우리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아무 생각 없이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그것을 방치해버리면 문제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발언을 한 사람에게 당신은 계속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권한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더 쉽거든요. 처음부터 성희롱 발언의 수위가 높은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 가벼운 말을 했는데 아무도 이걸 제지하지 않는다,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말 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 어렵지 두 번째는 점점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언젠가 문제가 되겠죠. 그 사람의 인생에도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주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두게 되면은 그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했던 행동을 결국은 B라는 사람한테 하고 C라는 사람한테 하고 그 표현이 나한테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권 침해적인 현장이 발생이 되면 모른 척하지 마시고 분명히 짚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봉사자가 현장의 전문성을 무시하거나 개입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도 그냥 직접적인 말투보다는 약간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이거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만 오늘 강의 들으시는 거겠죠? 이거는 사실 종사자들이 좀 들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이 내용은 조금 그냥 하죠 뭐. 봉사자가 현장 전문성을 무시할 경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사실은 분명히 현장에서는 현장 전문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봉사활동 하실 때 개입을 하셔야 될 때도 분명한 어떤 선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개입을 하시고 분명하게 그 종사자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꼭 짚어주셔야지 우리 자원봉사 현장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법원 판결문 그러면 우리가 되게 삭막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인상적인 판결문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 판결문은 2019년도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기소된 청년에 대해서 판사님의 판결문입니다. 제가 좀 멋지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보기에 별것 없어 보이는 사소한 이유들이 삶을 포기하게 만들듯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이 누군가를 살아있게 만든다. 삶과 죽음은 불가해한 것이다. 어스름한 미명과 노을이 아름다워서 누군가 내민 손이 고마워서 모두가 떠나도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미안해서 험한 세상에서 지금껏 버텨온 자신이 불쌍하고 대견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생의 기로에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은 그저 그에게 눈길을 주고 귀 기울여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믿음을 그에게 심어줄 수만 있다면 그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는데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살공화국이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시그널이 있습니다. 또 고립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원봉사 현장에서 지금 이 공동체를 살리고 관계를 잇는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은 어쩌면
잘 들어줄 수 있는 거다. 혼잣말 혼자 두게 하지 말자. 외롭게 만들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언어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저는 산 중에서 제일 좋은 산이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문자도 좋고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제 이름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나옵니다. 오늘 차별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 블로그에 오시면 차별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좀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지금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강사님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차별과 혐오를 넘어 돌봄의 언어로라는 주제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큰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의 언어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라며 다시 한번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시 25분까지 15분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셨던 분들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먼저 글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받은 질문 중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번호 9898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돌봄의 언어라는 것이 상대방의 땅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언어는 하나의 고정된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상호하는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향, 상황, 관계,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오늘 강의가 선생님들에게 좀 도움이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질문이 이제 돌봄의 언어라는 게 상대에 따라 다르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현장에서 일반화라는 걸 되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특정 지역 사람은 어떻다더라. 이것도 이제 일반화고 장애인은 어떻다더라. 이것도 이제 일반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모두 각각의 차이들을 가지고 있죠.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사람마다 하나의 정체성으로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 남성이고 50대고 사회복지사고 인권강사고 미남이고 그건 농담이고요. 그런데 어떤 이 사람마다 이런 차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떤 개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결에 따라서 다 다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봄의 언어도 무엇보다 그 상대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 내 말이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거에 대한 어떤 질문들 하여튼 정확한 건 이거예요.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춰야 된다. 우리는 너무 멈추지 않고 상대에게 나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을까요? 지금 9991님께서 또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아르딘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르딘 복지관이라면 장애인 시설과 관련된 복지관 같은데요. 저도 모르게 친절히 몸이 배어서 너무 묻지도 않고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상대방의 그런 도움을 받는 게 좀 과다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제가 조심해야 되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이제 자원봉사라 그러면 제가 옛날에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을 때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누가 처음에 묻더라고요. 너한테 자원봉사는 뭐야? 물었더니 그때 제가 처음에 대답했을 때는 내 거를 나눠주는 거야 라고 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자원봉사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누가 또 같은 질문을 물었어요. 그땐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은 거야 라고 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누가 또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거든요. 그냥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냥 일상인 거야. 내가 수어를 배우는 이유는 청각장애인들이 말을 할 수 없잖아. 근데 난 수어를 배울 수 있으니까. 내가 수어를 배우면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냥 일상인 거야. 이렇게 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자원봉사 그러면 뭔가 주는 행위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말들이 그 사람은 언제나 받아야 되는 수동적인 존재로 남아두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그런 자세들을 하게 되면은 그 관계를 갖다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 역시도 나는 언제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내가 무엇 하나 결정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질문이기도 해요. 네, 최땡영 님도 비슷한 질문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내가 쓰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사실은 역지사지죠, 역지사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본능적으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받는 말을 듣게 되면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하죠.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보면 사실은 알 수 있죠. 근데 그 전에 이 말이 상처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데 이게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말이 확 튀어나가거든요. 생각보다 말이 더 빨라요. 그래서 말을 좀 천천히 제가 개그맨 신동엽 씨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프로그램 나오는 거 보면은 많은 그 패널들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신동엽 씨는 말이 되게 느리다는 거예요. 그 느린 이유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될 때 내가 무슨 다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말을 느리게 한다. 그러니까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 그분한테 그런 걸 좀 배운 것 같았었습니다. 네, 강의 첫 시작할 때 말에는 비언어적인 표현이 60% 이상 차지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표정으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신동엽 MC처럼 느리게 말하는 연습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받았던 질문 하나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5680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봉사나 교육 현장에서 무심한 언어가 상처가 될 때 이를 바로잡는 효과적인 대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강사님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죠. 이 사과라는 게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너는 계속 그런 대접을 받아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어떤 상처가 된 것 같다. 내가 뱉어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로 남았다면 솔직하게 정말 진정성 있고 사과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봉사나 교육 현장에서 무심한 언어가 사용될 때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고 사과해주는 것. 그 말이 불편하게 들리셨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확인해주는 것. 그 다음에 이어서 의도를 설명하거나 따뜻한 표현으로 다시 말하는 것이 상대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께서 질문 한번 읽어주시죠. 지금 서다은 8123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요새는 혐오적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적하기 어려운 공동체 분위기 같아요. 특히 10대, 20대 사이에서요. 이럴 때는 공동체 내에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도 지적을 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제가 요즘 아까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배우게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이 이런 혐오적인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그동안 사용했던 것들을 보고 배운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일단 전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정치권에서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또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차별적인 언어를 뱉어냈다 공중파에서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당신들도 이런 표현을 해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좀 문제죠. 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되게 무너뜨린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이라기보다는 일단 필요한 거는 아이들한테 그렇지 않은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할 거고요. 또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니까는 지적이 아니라 좀 알려주는 그냥 지나가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언어로 나는 너가 그렇게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 것 같은데 나는 약간 좀 마음이 불편했었거든. 뭐 내 생각에는 사실 이게 좋지 않을까? 사실은 아이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현명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에게 지적을 한다기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시는 게 좋아요. 질문으로 답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이건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유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폴 발레리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되게 유명한 말 중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사유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질문들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충분하거든요. 우리는 아이들을 어리다는 이유로 우리 어른들보다 판단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도 우리 어른들의 시선에서 생각이고요. 실제로 중고등학교 아이들 토론하는 거 보면은요. 좀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국회보다 훨씬 더 민주적으로 합니다. 아이들이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의 언어로 말을 풀어주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강사님께서 지적이 아니라 부담스럽지 않은 언어로 상대방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언어로 답을 해주셔야 된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놓쳤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6137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만나 대할 때 존중의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언어들이 궁금합니다. 금지된 단어도 좀 더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모기 한 마리가 제 앞에 왔다 갔다 했어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만나 대할 때 존중의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단어.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게 장애는 그냥 그 사람의 하나의 특징일 뿐이에요. 우리가 장애가 없는 사람이건 있는 사람이건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야 되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장애가 있다고 해서 뭔가 특별하게 대우하려고 하고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불편했던 단어 표현들 중에 이런 거 있죠. 어쩌다가 장애를 라든가 장애만 저렇게 멀쩡한 사람인데 왜 저것 때문에 아쉬워라 안타까워라 이게 선한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청각장애인 아는 후배하고 같이 있는데 저한테 쓱 어느 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말을 못한 농아인이라는 거를 알게 되더니 안타까워라 어쩌다가 말을 못하게 돼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이제 이분이 청각장애니까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사실 농아분들은 시각 언어에 되게 발달이 되다 보니까 시각적인 능력이 되게 발달했거든요. 입모양을 보고도 한 70, 80% 이상 그 사람의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면이 아니라 사선으로 봐도 그 말의 내용을 이해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처럼 오늘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 하나하나를 보며 이 강의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시간이라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화면을 정리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느덧 2회차 강의도 마무리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마무리 전 3가지만 더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만족도 조사 링크를 공유드렸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의 마지막 문항인 강의 소감 부분을 정성스럽게 작성해 주신 분들 중 10명을 선정해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6시까지 만족도 조사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교육은 총 3회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한 회차만큼 수료증 발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수료증은 모든 강의가 끝난 후 12월 10일 수요일에 문자로 이벤트 당첨자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오니 궁금한 점은 언제든 경기도 장화문화센터 시민성장교육팀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리즈는 마지막 3회차 모두의 행복을 위한 관계의 태도라는 주제로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나와 타인의 존엄을 지키는 관계의 태도를 배울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기존 신청 링크를 통해 계속 접수 중이오니 여러분과 또 만나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제가 아까 강사님 강의할 때 저 혼자 뒷공부했던 게 있는데요. 마지막 인사 같이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